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힘들다,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힘든 것은 정상이에요. 마음 챙김이란 말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단 말이니까 마음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을 사는데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자꾸 말 자체에서 챙김이라고 말이 들어가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잘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알아차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지 좀 알아차리고 지금 어떤지 보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지금 여기에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보통 어디 있냐면 그때 거기 가 있거든요. 지금 이곳이 아닌 곳을 바라다보거나 그곳에 집중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여기, 바로 현존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 돌아오는 거. 이 자리에 돌아오고,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구나. 지금 여기 돌아오니까 지금 여기구나. 여기는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 챙김을 하려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고, 돌아오려면 생각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또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보통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판단적인 생각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마음 챙김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 챙김을 못하지?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그 생각 자체가 판단적이잖아요. 판단 좀 하지 말자. 내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게 이렇구나. 바로 이 자리에 그냥 머물면서 현존하고 그대로 있고 알아차리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것을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라리 알아차림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수용이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사실은 하고 싶은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고 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인데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인정하면 결국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포기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willing이란 말을 쓰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 쉽지 않죠. 나는 사실은 하고 싶은 건 저건데 이것을 못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그걸 못하거든요.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보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여건에선, 내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걸 왜 이렇게 willing이라고 말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쓰냐면, 인간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 책에도 이런 얘기를 쓰긴 했지만 원래 인간은 한참 유행했던 그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되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정말 많은 효율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물질이 초전도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원래 본연의 자세가 초전도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거든요. 다 지나가고 날 통과하고 그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나는 원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야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자아가 생기면서 못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고요?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코일 같은 것도 저항을 세게 만들어 놓고 전기를 통하면 그 코일에서 발열이 되잖아요. 골로 이런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어떤 자극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저항을 하면 열이 나요. 내 에너지가 손실이 많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많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저항 없이 되고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초전도체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초전도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은 나는 엄청난 효율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원존재, 진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능동적인 긍정, 능동적인 수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힘든 감정, 나 화도 많이 나요. 짜증도 많이 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려면 너무 잘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힘들다,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힘든 것은 정상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사례가 한 생각나는데, 어떤 소방관인데요. 화재 진압을 갔는데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놀래가지고 본능적으로 확 뒷걸음쳤어요. 뒷걸음을 치면서 뒤로 이제 구조 시간이 좀 늦어졌죠. 그때 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크게 다치셨어요. 앞에 계셨던 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상담하시면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불 앞에서, 아니 무슨 소방관이라고 해서 불이 내 앞에서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뒷걸음질을 안 칩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상이 아니라고, 나는 소방관이니까 불이 와도 그것을 무릅쓰고 앞에 가서 그 사람을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죠. 인간이 불이 났으면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돼서 상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원래 문제가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고요. 내가 힘들죠?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힘듭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수용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추는 타당화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죠. 타당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valid라고 합니다. 이게 valid가 뭐냐면 무슨 비자 같은 거 받으면 어디 들어갈 때 valid, 이거 유효하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valid라는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래 인간의 고통이 있어. 하지만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좀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힘든 나 나름대로 과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나 나름대로의 과거와 어떤 경험이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디 나가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위축도 많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살면서 어떤 인정 같은 걸 많이 못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정상화란 말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타당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섭지 않고 다 발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지금 발표 잘하는 아이도 내 입장에 내 과거를 살았다고 하면 그분도 지금 발표를 잘 못할 거예요. 내가 나를 타당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바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두 번째 요소는 나 입장에서는 어떤 일도 그럴 수 있다. 정상화와 타당화가 갖춰지면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요건, 세 번째,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 나는 잘못된 게 아니다. 나는 원래 소중한 존재다.
나는 원래 존재다. 나는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바탕하에서 정상화와 타당화를 이루고 자기 확신이 된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잘 못할지라도 정상화할 수 있고 타당화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겨워지고 금방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자학에 빠집니다. 아, 나는 이건 못하는 사람이야. 지속해 나가시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굉장한 개혁, 혁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혁명을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인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혁명이 내 앞에 일어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 같지만 정말 끔찍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지고 제대로 혁명을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떤 강압적 조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날 밤에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것들의 어떤 목록이 좀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변화는커녕 다시 하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 거랑 진배 없는 그런 경우가 흔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아주 쉬운 거, 뭐가 쉬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쉬운 거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다고 하면 내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싶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주 용이하게 내일부터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작게 변화하셔야 됩니다. 정말 작게. 내일부터는 아침을 미러클 모닝을 열 거야. 4시에 일어날 거야. 불가능하십니다. 가능하죠. 한 3일, 4일 정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피곤 때문에 더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잘 변하고 너무 혁신적이 됐고 너무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도 알고 보면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변한 건 아니에요. 그분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쓰신 거거든요. 적어도 몇 년 그런 시간들이 써서 그런 거고요. 정말 작은 변화는 내 인생에서 어떤 거든지 아주 미소한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X축, 시간축만 길면 1도만 뜨면 뜹니다. 0.5도만 떠도 떠요. 근데 우리가 이 X축이 너무 단기간에 뜨려고 하니까 0.5도, 1도의 차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오래 살아요. 지금까지 오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살 날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내일 안 되면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실패자야, 나는 변화할 수 없어 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X축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변화만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표를 세우는 3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무엇인가 했어요. 오늘도 해야죠. 내일도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위 성공하신 분들 보면 계속했다는 게 중요해요. 마냥 하는 거. 그냥 마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하려면 근데 마냥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를 마냥 하는 수가 많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힘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좋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의 방점을 두려면 아무거나 힘든 걸 먼저 지속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거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우선 좋아하는 걸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해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보통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그 다음 문제에는 방법은 나름대로 터득이 됩니다. 아, 내가 좋아하니까 시간을 내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짬이 없어도 음악을 들으려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좋아해야 방법이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겨워지고 금방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자학에 빠집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본인을 한번 돌아보면 본인이 꽤 오래 해오신 것들이 있어요. 나의 습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속하는 과정을 쭉 해나간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록 처음엔 내가 이게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자신감이 붙어야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붙어야 그것을 들어가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거는 조금 놔두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해서 내 삶에 늘어놓는 그러면서 내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간은 사실은 뭔가 최대치 할 수 있는 최대한 극한까지 밀어붙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가 어떻게 그걸 터득하게 됐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어깨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깨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50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50견이 왜 오냐면 어깨가 원래 가동 범위가 있잖아요. 내가 가동 범위가 있는데 그 가동 범위를 잘 안 쓰고 뭐 손도 들 수 있고 뭐 어디도 갈 수 있는 게 가동 범위인데 보통 뭐 컴퓨터 작업이나 뭐 설거지를 하시는 분 이 손이 어깨 위로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어깨가 굳어버리는 거죠. 안 쓰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동 범위를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의 가동 범위, 요 뼈의 가동 범위는 뒤로는 다 안 꺾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가동 범위 안에서는 이 손을 다 써야 손이 굳지 않아요. 어깨는 돌릴 수 있는 큰 관절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를 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가동 범위를 몰라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나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손가락을 꺾어서까지 뭐 끝까지 이 최대치라고 하라 할 때는 이 관절의 최대치, 이건 부러뜨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동 범위는 나의 최대 가동 범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가동 범위가 크신 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 2시 뭐 이때까지 일하시고 한 2-3시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이 뭐냐라고 벌떡 일어나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기업도 이루시고 뭐 재벌도 만드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그분의 최대 가동 범위예요. 근데 나의 최대 가동 범위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최대 가동 범위를 다 다루지 않고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어깨의 가동 범위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동 범위를 다 하지 못하면 통증이 오더라고요. 내 가동 범위를 다 하시면 통증이 안 와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가동 범위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넘어서 손가락을 부러뜨리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가 가동 범위가 충분히 있는데 요 손가락을 이렇게 접는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픕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가동 범위가 지나갔거나 가동 범위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동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발휘하는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은 아프지 않게 내 삶이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안 돼. 나 어차피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장 특징적은 너무 마음이 급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들은 쌓여야 됩니다. 하다못해 눈사람을 만들더라도 뭐가 뭉쳐져야 되잖아요. 소위 그 고갱이라는 게 있어야 눈이 좀 쌓이면서 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사람을 만들면서 고갱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 뭉쳐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재정적 뭐 이런
자유 이런 거 다루시는 분도 얘기하잖아요.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돈이 모여야 그게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대해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정도 전에 포기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가 모이기 전에 너무 마음이 급해지세요. 눈사람 만들기 전에 눈 하다가 안 돼, 안 뭉쳐져. 이 눈이 잘 안 뭉쳐져 하면서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안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급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사실은 성취를 잘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득하신 분들이 진짜 큰 성취는 많이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설지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면서 밤이고 낮이고 노력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 우리가 뭐 위인들 가만히 보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성은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붙잡고 놓지 않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치까지 끊임없이 가신 거거든요. 끊임없이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포기가 빠르신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예예요. 왜냐면 그 상처가 있어서 싫어하시는데 수학 상처가 있어서 싫어해요. 수학 상처. 저도 수학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긴 한데 교집합, 합집합. 그거 생각나세요? 그때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걸 쉽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and와 or예요. and와 or. 교집합과 합집합. 무슨 얘기일까요? and or.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and, 그러니까 and로 생각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and의 범위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는 and도 되고, 그래서 A and B, 소위 A와 B의 and는 교집합이거든요. A이면서 B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는 이만하고 B는 이만할 때 A and B는 요만해요. A이면서 B니까. 그 교집합은 and는 사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삶의 범위는 좁아집니다. 내가 이루는 건 조금이에요. 그런데 합집합이요. 영어는 or거든요. A or B는 A도 되고 O와 B도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걸 하면서 돈도 벌고 관계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려면 A, B, C, D의 교집합은 진짜 작습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관계도 좋고 뭐 시간도 많고 행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교집합은 정말 작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는 돈 벌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죠. 이것을 다 늘어놓으면 오화가 되면 사실 내 삶은 괜찮아요.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건 없어버려요. 이건 난 포기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안 되면 딴 거 하시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엔드의 삶이 아니라 오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도 이거는 아닌 것이 이거는 못 가졌어. 하지만 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시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팁이거든요. 5분만 있다 답하세요. 화나잖아요. 5분만 있다. 짜증나잖아요. 5분만 있다. 뭐든지 조금만 뒤로 미루자. 우리가 많이 미루지 마라. 성공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런 메시지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워지려면 조금 뒤로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철학적인 느낌이 들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나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우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지혜는 뭔가 다른 거, 뭔가 형이상학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혜는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풀기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적절하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 배우자 외도, 파산, 이런 문제들, 그걸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굉장히 다르죠.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질 수는 없거든요. 정말 독하게 얘기하면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는 100%입니다. 100%. 나는 그런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다 풀 수 있어. 과언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곧 만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죽음. 아니, 어떻게,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계세요? 잘 유지하고 계셔요? 그 결혼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혼 아니면 사별이에요. 좋으면 좋을수록 그 끝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꼭 필요한, 누구나 필수 불가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훌륭하신 분, 지혜로운 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이 순간 당장 필요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혜의 기본은 사실은 지식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도사가 되고 만물박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지식은 내 경험으로 갖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은 내가 가진 어떤 관점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삶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업데이트 안 되면 어떨까요? 아주 가까운데 좋은 길이 생겼는데 글로 가시면 되는데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길이 없어졌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힘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만들까요? 딱 한 가지예요. 업데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것들. 지금 유튜브 요거 보시잖아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지시는 거죠. 이걸 안 보는 분과 보시는 분은 차이가 많이 나죠. 유튜브를 통해서든 지식을 얻는 방법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책도, 아니면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야기, 생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하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워지는 것의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결혼식 한번 가보면 말이죠. 주례사분들이 있잖아요. 주례사분들이 정말 텍스트가 좋아요. 어쩌면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냐? 라고 놀라울 정도의 좋은 텍스트를, 아마 그분의 경험이나 인생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례사 하신다고 준비하신 것도 많으니까 텍스트가 너무 좋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보통 결혼식은 어때요? 한 30분에 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팀이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식사하고 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전형적인 결혼식, 사실은 또 결혼식이 더 시간도 길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누리면 좋은데 우리 안타깝게도 1시간이면 끝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좋은 텍스트를 늘어놓는 거죠. 맥락이 약한 거죠. 이 결혼식은 내가 중요하고 주례사의 말씀을 다 전달하고 그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랑 신부에게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텍스트는 강한데, 내용은 강한데 이걸 지금 이때 쓸 것이냐 저때 쓸 것이냐, 그 맥락이 약하신 게 많거든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딱 그때,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야구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야구에 투수들 다 훌륭해요. 근데 요 맥락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왼손 타자,
바깥에 빠지는 공에 약한 타자, 아니면 담대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아무리 잘 던져도 첫 번째 공을 막 볼을 많이 제구가 안 좋은 사람, 지금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잘 알아서 그때 딱 적시에 늘어놓는 것이 훌륭한 감독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의 텍스트, 내가 가진 어떤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맥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요때 요거 쓸 것인가? 이 상황이 요거 맞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을 잘 살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네가 중요하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은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세상을 나의 어떤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고 맞는 말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사람도 그 사람이 우주의 또 중심이에요. 나도 우주의 중심이지만 수많은 우주의 중심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대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자는 세상에 없어요. 저 사람도 절대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절대자 하나님 이럴 때만 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이럴 때만 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 상대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옳은 건 저 사람한테 안 옳을 수 있어요.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것이 정말 아무리 맞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틀린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성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이 나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내가 맞아. 나는 힘을 가져야 돼. 하기 때문에 나만 맞아. 쟤는 틀렸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나만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세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정말 좋은 정치는 나랑 의견이 달라도 다른 거기도 타당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합쳐서 정말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좋은 정치거든요. 지혜로워지려면 나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 세상의 중심이고 난 늘 상대자다. 항상 상대성이 있고 여기에 옳은 것이 있으면 저기에 옳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옳은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익히고 살아가는 그런 상대성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더 그렇고요. 무엇인가 확실히 떨어져야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삶에 대한 일종의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이겠죠. 저도 사실 의사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대 열풍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의대 열풍이 왜 있을까요?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실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확실하게 살 것 같으니까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것만 달려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 확실한 그 학교를 졸업해서 그 직업을 갖는 거는 아주 극소수거든요. 정말 적은 수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지 못할지 모르는 직업, 전공, 거기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세상에 그럼 의사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원래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의대 열풍이 돌았지만 AI가 발전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다 AI가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 세상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불확실한 거를 견디는 힘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단언하지만 불확실성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한 치 앞도 지금은 거의 1년, 세상에 그 누구도 1년 앞 못 볼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확실한 걸 보장하다 보니까 정말 불확실한 것이 벌어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확실한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기본 값입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극소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실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 당연하고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들을 견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절대로 모든 일이 단시간에 끝나진 않거든요.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는 하지만 X축은 상당히 길다. 내가 사실 꽤 살 수 있어요. 이제 거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에 가까워졌고 곧 100세 됩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은 100세 훨씬 더 사실걸요? 좀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20살인데 앞으로 내가 80년을 더 살아야 돼. 나 50이면 대개 외부한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오는데 앞으로도 50년, 6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나한테 기회일 수 있고 길게 보셔야 돼요. 유튜버 중에서도 나이 드셔서 성공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전혀 그분 세대에 그런 게 있지 않았는데 나이 드셔서도 유튜브 하시면서 성공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X축을 길게 본다는 거, 긴 시각, 그다음에 내 눈앞에 벌어진 것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고 무엇인가 여기서 빨리빨리 우리의 성품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가져올 수가 많습니다. 조금 뒤를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이게 이득이지만 이득인 것 같긴 하지만 길게 보면 이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단기간의 이득을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길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내 인생은 길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내가 마음이 급해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가 너무 조급해지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시고 조금 길게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는 정말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비장의 무기, 비장의 어떤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팁이거든요. 뭘까요? 5분만 있다 답하세요. 화나잖아요. 5분만 있다 화내세요. 짜증나잖아요. 5분만 있다가. 뭐든지 조금만 뒤로 미루자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가 많이 미루지 마라. 성공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런 메시지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일 수 있죠. 하지만 지혜로워지려면 조금 뒤로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도 괜찮아요. 5분만. 어떤 거 화나서 이메일 써야지. 5분만 있다 쓰자고요. 5분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생각도 좀 편해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5분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시간을 길게 본다는 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큰 것에 대한 것들의 취약성이 있어요. 무슨 일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게 뭘까라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보기 좋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니까, 어떤 절대자는 나보다 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자를 믿으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신앙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절대자를 못 믿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큰 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걸 인정하니까 교회를 다니시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인정하고 큰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니까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이 없어. 그럼 난 큰 걸 뭘 인정할까? 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자연, 자연의 섭리 그런 거 크잖아요. 나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상대성이 약한 사람이 그렇죠.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세상은 나보다 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자연 이런 것들은 나보다 커요. 그래서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아요. 지구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아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것들을 보셔야 내가 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매몰돼서 내 지금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큰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떨어져서 쭉 이렇게 무슨 줌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줌아웃 되면서 쭉 우주의 한 존재라고 보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사실 앞에 사람은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내가 정말 크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보다 큰 존재가 분명히 있고 나는 작은 존재고 그 존재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이걸 자칫 잘못해서 큰 것만 인정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볼까요? 나는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야. 쓰레기야. 나는 정말 작은 존재야. 나는 없어져 버리면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건 나는 분명히 그 큰 존재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자연과 연결된 나는 자연의 한 존재예요. 그 큰 자연이 나랑 연결돼 있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작은 독립돼서 떠돌아다니는 한 먼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이 큰 우주랑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연결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는 이 큰 우주의 한 중요한 요소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내 입장에서 내가 없어지면 우주의 한 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주가 다 전 우주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내가 중심적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가 아니라 나는 우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보면서 우주적인 시각으로,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정말 창조주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잘 통하고, 공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심정인지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의 마음이 바로 공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공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공감이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리고 나만 따다따다 내 말은 이게 맞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틀려먹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지주장만 하는 사람을 느끼는 거죠. 그냥 공감해주면 그 순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공감이란 마음, 세상의 모든 것과 공감하고 바라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잘 쓰는 마음챙김, 현존 이런 거 하면서 사실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교통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다음에 그 공감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또 중요한 거는 타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화나서 이렇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나를 알아차리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구나라고 내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그 순간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나의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 이런 것이 내가 철학책을 공부하고 어느 날 대가가 되고 도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 세상을 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부터 공감과 그것이 연결되는 지혜의 삶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성공을 꼭 해야 될까요? 사실 성공하시려고 이거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는 게 성공 컴플렉스? 성공이란 말 때문에 참 우리가 너무 짓눌리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너무 합니다. 사실 저는 성공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점이라고 할 때 그 강점을 장점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점을 발견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강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격 강점이거든요. 성격 강점은 장점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점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걸 보통 장점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었을 때 노래를 잘하시는 건 정말 탤런트죠. 그건 타고난 거고 나의 장점이고 노래 잘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격 강점은 내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끈기를 가지고 노래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 그 끈기가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점을 찾는 거를 강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강점을 찾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 성격에서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것들이 나의 특성이다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강점을 활용할 때는 내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강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친교도 잘하고 친절하고 유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는 나의 성격 강점은 그런 쪽에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상당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조절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의 성격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어떤 그 강점대로 살아가는 게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성격에서 어떤 점들이 내가 잘하고 내가 성격을 가지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친교와 친절과 유머와 이런 게 강점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만나야죠. 사람 만나서 친해지고 뭐 얘기도 잘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직업을 하시는 것들이 자기 성격 강점을 활용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진솔하고 책임 있고 조절 있고 내 일에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는 것을 강점으로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친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거를 잘 팔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강점이 없단 말이에요. 친교의 강점이 없어. 만나면 굉장히 보통 사실 좀 그렇죠. 정말 성실하신 분들을, 책임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게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나의 콘텐츠를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잘 만들어 나가는, 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에 우선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일은 그걸 하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결국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강점이 아닌 걸 가지고 뭐 친교의 강점을 가진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성실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든지 뒤집어진다든지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고, 스트렝스 5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성격 강점을 만들고 표준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는 어떤 성격 강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쉽게 보면 약간 다정한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정하고 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밝고 유쾌한 사람? 정말 그 사람만의 기분 좋아지고 늘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중하고 무엇인가 빠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약간 너드 같은,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 아침에 그 시간에 출근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고 그 시간에 모아서 뭐 하고 항상 그 일을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무슨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굉장히 맞는 사람. 굉장히 지혜가 깊은 사람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섬기고 무엇인가 잘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게 강점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로 가진, 근데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성격 강점을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유쾌하지 않은데 무슨 개그 코드 공부해가지고 유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격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나면서 또 약간의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30년 다니면 성실의 강점이 좀 생겨요.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타고난 데다가 약간 양육이라든지 또 환경에 의해서 덧붙여진 나의 특성,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특성으로 만들어져서 표현되는 것들을
성격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나다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나의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성격과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질문일 수 있는데, 성공을 꼭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성공하시려고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가진 게 성공 컴플렉스, 성공 압박. 사실 이것 때문에 성공이란 말 때문에 참 우리가 너무 짓눌리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너무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 강점을 정말 잘 유지하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간다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이 과연 우리의 정말 지향점일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내가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물론 성공을 어떻게 보느냐도 많이 다르겠죠.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일까? 저는 거기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삶의 목표는 정말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어차피 살 때 좋은 삶, 잘 살면 되잖아요. 잘 살아가는 삶. 그러려면 사실 저는 성공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성공은 정말 뭐 별 방법으로 다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하고 우울해지시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보면 무슨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죠. 지금도 뭐 비즈니스에서 그 무서운 단어 있잖아요. 엑시트. 나는 정말 잘 그걸 팔아가지고 잘해서 모든 조식을 갖고 굉장히 성공했죠.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뤘죠. 근데 그분들이 다 좋은 삶을 사시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전보다 나아진 삶, 그러니까 돈 벌고 성공한 거와 다르게 성장하신 분들, 내가 이제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을 좋은 삶을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강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성공한다기보다는 성장해 주시고, 성공은 그 중에 한 가지로 주어지는 거겠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내 삶을 내가 가진 성격 강점대로 안 사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답게 안 사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친교하시는 분은 친교를 가지고 사시는 게 자기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실하게 강점을 가지신 분은 성실하게 사시는 것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성공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 따라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그 사람보다 못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밖에 없고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나의 삶을 정말 내가 가진 강점에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고 나답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고 정말 자기 고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 나은 삶, 더 좋은 삶, 왜말로 제가 잘 좋아하는 영어로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좋아진, 자꾸 베스트, 최고의 삶이 될 거예요, 나는 대박이에요, 나는 최고의 삶,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저는 어제보다 나은 삶, 나를 좀 잘 알아차리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유튜브 보시고 어제보다 지금 좀 좋아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내 성격 강점을 잘 찾으면, 어제는 내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찾았어요. 활용했어요. 어제보다 좋은 삶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더 좋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성숙이고 성장이고, 성숙과 성장이 성공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